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 김승범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직 9급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총평이나 해설지는 또 따로 첨부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이 어땠는가? 그 총평이 좀 궁금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들을 지금 또 만나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6월에 봤었던 지방직 서울시 통합시험보다는 좀 다소 어렵게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그 왜 어렵게 느꼈냐? 이제 좀 보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료가 좀 익숙치 않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의 그 사료는 뭐 쉽게 느끼는 건데 학생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제 사료들을 보면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한 건데도 바로 적용이 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가채경 시험지를 보고 있는데요. 가채경 시험지 같은 경우도 쭉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 구제도감이냐 또는 뭐 해민국이냐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틀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왕홍기인데 제왕홍기를 찾아내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어려웠던 사료가 뭐였냐면은 14번은 글쎄요, 쉽게 보면 쉬운데 14번에서 착각을 한 경우가 많아요. 김유신을 못 찾고 다른 경우를 찾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도 사실은 서얼이냐 중인이냐를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렵게 느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료 중에서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20번 문제가 아무래도 이 선전포고, 대일 선전포고라는 부분이 나와서 임시정부 활동 중에서 조금 어렵게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료가 조금 익숙치 않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를 보면 그래프 제시형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가책형에도 10번 문제인데 이 그래프 같은 게 나오면 학생들이 일단 좀 긴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 연표를 가지고 푸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도표 형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7번 문제죠. 이것도 이제 시기별로 경제 상황을 현대사에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어렵게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물론 통합 문제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때 통합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그 동경대전 용담유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선 후기로 볼 수 있지만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편찬되는 게 1880년대니까 조선 후기의 동학부터 근대사까지 좀 통합한다고 보면 독도 문제도 이제 통합적인 문제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통합적인 문제가 뭐 한성, 그죠? 백제수도 한성을 물어본 것도 좀 통합적인 문제였고, 자,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뭐 그걸 뺐다 하더라도 또 그걸 포함시키면 근현대사 문제가 적게는 8개, 많게는 9개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현대가 이제 좀 어려운 거는 문항수도 문항수지만 이게 간격이 사건이 좀 촘촘히 붙어 있는 것들을 묻다 보니까 공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좀 어렵게 느낀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정치사를 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정치사 비중보다 확실히 이번에는 뭐다? 정근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 경제, 문화 파트가 많이 나왔죠. 그 난이도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치사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난 이거 왜 했지? 이렇게 느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조금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낀 것 같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성급하긴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안 그런 학생도 있을 텐데 대개 지방직이나 서울시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지금 그대로 그 실력 그대로 봤다고 하면 대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더 틀릴 정도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난이도와 별개입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느꼈을 걸로 보이고요. 자, 간략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책형입니다. 1번 문제는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가만히 보니까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발견된 구석기 유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별을 수확하려면 청동기 시대의 이유가 되겠고요. 자, 옥수수 같은 농경이 이루어지고 돌갈판에다 갈돌로 갈았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이후가 되겠죠. 자,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영원 숭배 사상. 일단 뭐 영원 숭배를 하던 또는 뭐 정령을 숭배하던 이런 신앙들은 신석기 시대 이후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흙그릇 안에 매장했다. 사람을 그릇 안에 매장했다. 우리 신석기 시대 매장 형태는 그냥 누핀, 동침, 앙화, 신전, 장 이런 걸 봤는데 흙그릇 안에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송곡리 유적 있죠?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송곡리 유적 같은 데 보면 송곡리형 토기가 무덤으로 쓰인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이른바 동널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역시 청동기 시대의 이후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석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 정답은 3번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다시 답이 아닌 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키워드가 바로 나와요. 만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적의 난을 생각하실 것이고,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만적이 최충원의 집안 노비니까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 만적이 먼저 자기 주인을 죽이자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자 자기 주인을 다 죽여서 천민을 없이 하자.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정방을 설치한 건 최우가 될 것이고, 자, 치안 유지를 위해 야별초를 세웠다. 역시 최우입니다.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나눠졌다가 몽골에 끌려간 군사들 신의군을 합쳐서 3별초가 되니까요. 자, 이의방은 이고, 우리가 이의방, 그 다음에 정중부로 이어집니다. 정중부 다음에 이제 경대승 뜩뜩뜩뜩 가는 거죠. 정중부가 얘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충원이면 봉사십조가 될 겁니다. 어차피 만적이 최충원의 집안 노비로서 난을 계획했다가 제거됐잖아요. 그러면 최충원밖에는 답이 나올 사람이 없죠. 최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답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조선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어우야담 상당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보시면 제가 조선 중기 문화 중에 어우야담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유몽인의 어우야담. 얘가 17세기예요. 광해군 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우야담이 10권 정도 됐는데 인조반정 직후에 영모 혐의로 유몽인이 주살되거든요. 그러면서 책이 상당히 많이 산실이 됐죠. 그래서 전해지는 게 일부가 전해지는 건데, 자, 어우야담은 17세기고요. 유서, 이게 여러 가지를 모았다라는 거잖아요. 유서 유자가. 그러면 백과사전을 말하는 건데 이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고, 이게 시초가 뭡니까? 시초가 바로 이수광의 지봉 유설이 백과사전의 시초인데 이것도 역시 17세기 초에 해당이 되죠. 광해군 때. 자, 동문선이 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서거정 등이 만든 우리나라 고대 시가를 모은 건데 성종 때 나왔거든요. 정답 3번이고요. 자,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성되었다. 물론 양반 시사도 있습니다. 그런 시사들이 중기부터 나왔고요. 중인층이 주로 시사를 만든 것이 조선 후기의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정답은 3번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는 난이도를 중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사 공부가 조금 약한 학생들이 틀릴 수 있다. 됐죠? 4번인데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많이 보던 제시문입니다. 우리가 개화사상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온건이 있었고 하나는 급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동도서기론, 중국의 양문동의 중최서양론을 계승한 거죠.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얘기했던 문명개화론을 계승한 겁니다. 정치 제도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갑신정변을 주도하게 되는 세력인데, 자, 이 사상은 바로 동도서기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양일체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최익현의 위정척사잖아요. 위정척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1870년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답은 근대문물 수용의 기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제도는 아니지만 문화를 수용하고 문물을 수용하는 데는 동도서기론이 나가는 거고, 이게 우리 80년대 통리기무화문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되는 개화정책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의 세력, 이 세력은 급진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명개화론이지 동도서기론이 아닙니다. 자,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사회진화론입니다. 근데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가들이 퍼뜨리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식민지 지식인들이 이걸 수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화사상 쪽에도 사회 진화론에 경도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애국개몽운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실력양성운동 노선에서도 사회 진화론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그냥 실력 양성만 부르짖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80년대 개화정책의 사상 자체를 사회 진화론으로 결부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그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회 진화론에 경도된 사람들이 많이 나올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이거를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중을 주겠는데, 왜냐하면 해민국이냐 구제도감이냐를 이제 헷갈린 것 같아요. 어차피 의창이 아니라는 거 알 것 같아요. 의창은 고려시대로 말하면 성종 때, 이거는 춘대추납 아닙니까? 봄철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아라.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2보 같은 경우는 광종 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빈민을 구제하는 기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개경내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모를. 자, 그래서 무엇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서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진율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해민국을 찾았다 그러면 해민국이 물론 이제 예종 때 만들어진 병원이잖아요. 이건 서민 환자들을 위한 병원인데 병원이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까지 진율하는 거는 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뭄이나 홍수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을 처리하고 병사자도 처리하고 진율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해민국이라고 하는 상설병원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구제도감이나 또는 구급도감 같은 또는 진율도감 이런 도감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답이 구제도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예종이 만든 건데 구제도감이 바로 뭐한다? 전염병이 닥쳤을 때 또는 기근이 닥쳤을 때 자 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병사자들에 대한 시신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또 개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넓죠? 그러면 구제도감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또는 답이 구급도감이라도 그걸 찾았어도 되겠죠. 근데 구급도감은 안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느낀 것 같습니다. 6번인데요. 자, 이 지역은 장수왕이 점령한 곳이니까 백제 수도인 한성이고 지금의 서울 근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망이망소이에 나는 공주 명학소였어요. 공주 명학소의 난이었고, 자, 남경이 설치된 게 바로 지금의 서울 지역이겠죠. 자, 보족사 진율이 수원사결사를 주도했다. 물론 수원사결사는 시작은 팔공산 거조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것이 어디로 가요? 송광사 쪽으로,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 순천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순천의 송광사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은 서경입니다. 자, 수원사결사는 상당히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닙니다. 그렇죠? 지금 803 예전에 803 거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리산 일대까지로 쭉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남쪽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리얼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재현 장군이 그 미국의 그 신미양요 때 미국의 해병대 병력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느냐. 나중에는 정말 납탄을 손으로 들고 흙을 뿌리면서 그죠? 그렇게 죽어가면서 항전한 것이다. 제가 신미양요 정말 리얼하게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미양요가 1871년이니까 이 제위기간은 고종 제위기간이죠. 그러면 통공정책은 정조 때니까 안 되고요. 신해통공. 결작세가 신설됐다 그러면 영정법, 균역법이 실시가 돼야 되니까 영조가 되겠죠. 영정법이 제정된 거는 인조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바로 호포제밖에 없어요. 흥선대원군이 주도했지만 시기, 제위 시기로는 고종이 맞죠. 됐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8번인데요. 자, 낙랑군 축출이 누굴까요? 고구려의 미천왕입니다. 313년. 자, 광개토 대왕릉비의 건립은 당연히 이제 장수왕이 해야 되고,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이 죽은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수대첩은 누구죠? 살수대첩은 이게 영양왕 때입니다. 워낙 유명한 시기라 아실 거고, 안시성 전투는 어떻게 되죠? 영유왕 때죠.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으로 바뀐 상태죠. 영유왕이 제거되고 보장왕으로 642년에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당태종의 침략으로 우리가 좀 위기였는데 안시성 전투가 이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말하면 이제 보장왕, 영계소문이 주도했고요. 고구려 멸망이 668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침류왕이면 근초고왕보다 좀 뒤에요. 뒤고 소수리망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384년에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침류왕. 그래서 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한 일이 있죠. 영양왕이 원래 598년에 요소를 선제 공격하고 이것 때문에 수 문제의 침략이 있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질병도 있고 뭐 등등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 양제의 침략이 있는 겁니다. 그 수 양제의 침략이 바로 이제 612년에 살수 대첩인 거고, 그 뒤로 수 양제가 두 차례 더 쳐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격퇴를 했죠. 그래서 영양왕이 해당되는 것은 살수대첩 전이 맞고요. 자, 대하성 전투가 642년이에요. 의자왕 때. 백제 의자왕이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시성보다 전이죠. 그런데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인데 이게 675년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벌포가 676년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멸망 이후에 바로 나당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죠. 4번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고대 정치사를 너무 길게 벌려놔서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책은 뭐냐? 이거를 저는 좀 난이도를 중 내지 한 상 정도를 주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중을 주고 싶고 학생마다 상으로 느끼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신이 이 책을 편서에 바치는데 중국사를 쓰잖아요. 중국은 반고로부터 금나라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자,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본조까지, 아마 본인이 살았던 충렬왕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읍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다. 바로 이제 시로 썼다는 얘기죠. 운율이 있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제왕 운기입니다. 이승휴고 시기적으로는 충렬왕이죠. 맞습니까? 그럼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됐다? 그거 아니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재현의 사략이에요. 이재현의 공민왕 때 사략이고요. 자, 국왕과 훈신과 사림이 서로 합의해서 통사체계를 구성했다. 이러려면 이게 사림과 훈구가 나오려면 조선이 돼야 되죠. 조선에서 이런 통사라 그러면 동국통감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이 되는 거죠. 자, 답은 원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된 우리의 역사의 독자성 강조. 제왕운기 서문에 보면 요동에 또 하나의 천하가 있으니 중국과 뚜렷이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왕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시했다. 이것만 보면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 제왕운기는 어떻다? 바로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모두 담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는 그래프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학생 시험지 바로 촬영해서 그냥 올렸는데요. 좀 그래프가 깨끗이 못합니다. 자, 이 그래프 문제를 보다가 물가지수가 점점 식료품, 연료, 곡물에서 올라가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구나. 미군 전기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45년 8월 광복부터의 46년 1월까지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의 요인을 찾다가 좀 헤맬 수는 있는데 왜 물가가 상승할까? 해외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생필품이 부족하겠죠? 그럼 물가가 오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8도선으로 분할 점령이 되면 식료품 부분의 생산력이 위축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업시설들이 대체로 물론 중화공업 위주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업시설들은 북부 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렇죠? 전력시설도 거기 많고. 자, 미군정은요, 화폐를 또 과도하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수집제 폐지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일단 미국이 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우리 강점기에
공출제, 식량 공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자유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매점 매석으로 인한 물가 폭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출제를 부활시키는 미국 수집령을 다시 반포를 합니다. 제정을 하죠. 2월부터.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 쌀값이 다시 그러니까 쌀값이 안정을 시키려고 수집령을 한 건데 시중에 쌀의 거래가 일단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생산비만큼도 그 보상비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쌀의 부족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0월 대구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46년 10월에 보면 대구 지역에서 미군정의 쌀, 이 미국 정책에 한건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이걸 당연히 이제 좌익 계열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사건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40년 1월 이후의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조금 이거는 제가 난이도를 역시 중 내지 상으로 주고 싶은데 저는 상으로 주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1번입니다. 자, 이거는 많이 나왔던 사료라서 원종과 NO에 나뉘니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제가 진성여왕은 아예 재위기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진성여왕 때 분명히 걸리려면 3대목 걸릴 거다. 한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원종과 NO에 난 걸릴 거다.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견훤이 무진주에서 왕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치원이 기국에서 시무 10조를 올리는 게 이때다. 그쵸?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이 이거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제 수업 그대로 돌려서 보세요. 분명히 진성여왕 때. 정답 3번이죠. 발해가 멸망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발해가 멸망한 것은 926년이니까 진성여왕 시기가 아니죠. 자, 국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 아닙니까? 한참 전이죠. 자,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 설치한 것은 역시 흥덕왕입니다. 흥덕왕이면 진성여왕보다 훨씬 전이고요. 청해진이 설치된 게 828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흥덕왕 다음에 한참 지나서 흥덕왕 다음에 뭐 희강왕 다음에 민해왕 다음에 그다음에 뭐 신무왕 다음에 문성왕 다음에 뭐 등등 해서 한참 지나야 진성여왕이 나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 문제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핵심 정리집에서 항상 이걸 합니다. 왜 우리 쪽의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쪽의 문서보다 일본 쪽의 문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일본의 은주 10청학기 17세기에 그다음에 삼국통남도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 삼국 접양 지도. 그쵸? 그 다음에 요 태정관 지령문 얘기하면서 자, 태정관, 일본의 최고 기구인 태정관이 조선에 관리들을 파견하죠. 외교관들을. 그러면서 야, 너네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걔네들이 알아보고 와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조선국교 제 시말 내탐서를 갔다 온 애들이 제출을 하고 이거를 읽어보고 태정관에서 태정관 지령을 바로 심한해현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심한해현 고시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900년에 뭐 있었어요? 대한제국 칙령제 41호를 반포합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쥐들끼리 심한해현 고시 무슨 지방법령 같은 걸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 쪽에서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은 기역, 니은, 티귿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제가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13번입니다.
자, 문화통치 일환으로 어차피 뭐 조선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나오는데, 자, 민족적 경륜이 1924년에 동아일보에 실리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치론이 이제 이때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을 보도하면서 당시에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송기정 선수의 운동복에 일장기를 지운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했다. 두 개가 겹쳐지려면 요거밖에 없고요. 제가 동아일보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요거랑 그 다음에 뭐다. 1931년부터 했던 농촌계몽운동, 분화로드 운동, 농민 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쵸? 또 하나 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74년부터 있었던 뭐다. 자, 동아일보 광고 해약 사태. 이때 유신 정권이 이때 광고주들한테 압력을 넣어갖고 동아일보의 광고들을 다 해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동아일보를 길들이려고 하고 문제가 된 기자들을 해직시키죠. 자, 이게 동아일보와 관련해서 항상 우리 근현대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2번으로 나오고요. 한글 원본은 이제 조선어학회가 만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자복음 운동을 조선일보가 하는 겁니다. 자, 천도교 쪽에서 개벽이나 신여성이나 어린이 등의 잡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신간에는 뭐 27년에 만들어지는데 신간의 본부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관계가 없습니다. 동아일보랑.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김춘추가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느냐. 김춘추가 지금 나당 동맹을 맺고 왔어요. 그죠? 고구려로 갔다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탈출해서 당나라로 또 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백제와 싸워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품석, 김품석은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위고요. 김품석과 그 부인, 즉 김춘추의 딸이 대야성 전투 때 죽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신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춘추와 김유신이 통일전쟁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친 건 김유신이고, 자, 세소고개를 쓴 사람은 원강이라는 승려인데, 원강이 이거를 쓴 거는 진평왕 때입니다. 원강이 김춘추나 지금 이 얘기를 나눌 때가 아니죠.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 왕으로 된 사람은 이제 김춘추 무열왕이죠. 무열왕이 무열왕 자신에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당에서 수기 활동을 하다가 부대 총관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다 그러면, 자, 이게 우리 이제 문무왕이잖아요. 문무왕. 김범문이라는 사람입니다. 문무왕. 자, 그래서 정답은 딱 봤을 때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미루어서 짐작하더라도 김유신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거가 조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일단 가는 김유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김춘추가 지금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하죠. 자, 그리고 와서 이제 김유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김품석, 즉 김춘추의 사위, 그 다음에 딸이 같이 대야성에서 이제 죽었었는데 의자왕의 침략 때 그것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으면 이제 김유신인데, 자, 화랑의 세소고개는 원강이라서 이건 진평왕 때니까 일단 탈락이고요. 진덕여왕 때 왕이 된 사람은 이제 무열왕인데 무열왕 자체가 김춘추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인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고, 자, 당에서 수기 활동을 하다가 부대 총관이 더 신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일단 수기 활동한다. 당에서 뭐 사실 인질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외교적인 업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파견돼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무열왕의 동생이죠. 김문왕이라는 사람이 수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 김인문이라고 이제 나중에 김춘추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무왕의 아들이니까, 동생이니까 김인문. 그러니까 김춘추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헷갈리는데 김춘추가 처음에는 자기의 동생이 이제 그 김문왕을 파견했다가 김문왕에서 다시 이제 자신의 아들인 김인문을 이제 파견을 하고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수기로 가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김인문이 이쪽의 사정을 잘 아니까 당나라가 바로 이제 백제를 정벌하러 갈 때 어떻게 했다? 부대 총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소정방과 함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김인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얼과 중인을 구분하면 쉽습니다. 근데 서얼과 중인이 구분이 안 됐을 때는 좀 어려워요. 이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원안이 많은데 가는 다행히 조종에 큰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이면 이제 외교문서 쓰는 데죠. 무관은 선전관이면 이제 왕의 호위부대의 무관이 되는 거거든요. 임명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게 지금 철종 때 신의 허통 조치예요. 이게 철종 때 신의 허통 조치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그래서 철종 때 서얼들의 이런 진출 확대에 좀 화가 나는 게 누굽니까? 기술직 중인들이죠. 즉 역관이나 의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그래서 자신들도 그러면 청유직 진출을 허락해라 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가의 신분 상승,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이 기술직 중인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서울들도 가만히 있어서 이게 된 건 아니에요. 집단적인 상승 운동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나의 기술직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정조가 등용한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 이 사람들은 서얼이죠. 기술직 중인이 아니죠. 그렇죠? 나는 기술직에 종사하면서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사상을 유입하는 역관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또 역관은 또 사무역을 통해 돈을 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정답은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서얼이냐 중인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딱 나왔네요.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자, 요 정도 나왔으면 인내천 사상 나왔으면 동학인 거 아시겠죠? 동학은 철종 때 최재우가 창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순조쥐기 이후에 대탄압이라 그러면 이거는 신유박해 천주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자, 동경대전과 이게 경전이고 용담유사가 가사집이거든요. 동학의 경전과 가사집. 자, 이거는 이대교주였던 최시영이 최재우의 글들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일 겁니다. 홍경래 난은 동학 창시 이전이죠. 동학이 창시된 게 1860년이니까요. 자, 이 세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진주로 이어졌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임술농민봉기인데, 자, 임술농민봉기가 1862년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동학과는 관계가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인데요) 자, 이건 연도를 좀 아셔야 돼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자, 2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면요. 1978년에서 79년 그 정도 사이가 되겠고요. 자, 가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으면 1996년이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78년 이후로부터 1996년 사이에 정보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제가 이거를 꼭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제가 기간을 좀 기억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이거 62년부터 시작됐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5년 단위로 세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자, 보세요. 3차 5개년 계획이 이거니까 이거 이전이잖아요. 무조건 안 되죠. 근데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이게 호황, 3조 호황은 제가 1986년경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 파병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전투 부대를 많이 보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보내기 싫은데 미국이 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보낸 거고, 브라운 각서 이후에 또 한미 행정협정 체결되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한일 기본조약 이거는요 65년이죠. 그래서 그 전에 64년에 육삼항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좀 연도도 신경 써야 되고 눈여겨서 봐야 되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긴장하지 않는 연습이 또 필요한 것이죠. 18번 문제인데요. 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사료입니다. 제가 치안유지법은 연도를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925년에 제정이 돼서 계속 광복 때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선 태영령이 공포되었다. 이거는 무단통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12년에 나오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경성제국대학이 24년에 설립이 됩니다. 물산장려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된 거는 20년부터고요. 서울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자, 학도지원병 제도가 1943년이니까 이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좀 디테일한 문제지만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19번입니다. 자, 이 사실이 있었던 시기 향촌사의 모습인데요. 황해도 봉산 사람 이익천이 향전 때문에, 향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 양반인 구향과 신분 상승을 한 신양 간의 대립이죠. 자,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전이 중요한 거니까 조선 후기. 그렇죠? 후기 상황. 그러면 향전의 전개에서 수령권이 강화되었다. 오케이. 왜냐하면 수령이 누구를 지원합니까? 신양, 즉 분홍층을 지원하죠. 얘네들이 향직 매매를 통해서 향안의 이름을 올린 거죠. 그래서 관건의 강화, 그러므로 향내 수탈의 또 증가. 근데 그것을 견제해줄 향촌 세력이 없다라는 게 조선 후기의 향촌에서의 수령의 수탈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럼 신양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은 경제소는 1603년에 폐지됐고요. 유양소는 신양층이 다 장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연결해서 지방통치를 강화했느냐? 그러면 경제소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령이 유양소를 연결하는 것은 괜찮죠. 그죠? 분홍층이 바로 향안의 이름을 올려서 수령의 그 향회를 열어도 그것이 그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맞는데 경제소가 있으면 안 돼요. 경제소는 1603년에 없어졌어요. 제지사족은 동계와 동양을 통해 향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사족이 지위가 향촌 양반들이 지위가 하락하니까 향약은 9년 단위로 수령이 이미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와 동약 동정마을, 문중 단위로 서원을 만들고 사우를 만들고 족보, 청금록, 향안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떻게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고 그 동계와 동약, 즉 동계가 나중에 농민들의 조직인 향도계 있잖아요. 향도계를 결합시켜버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향촌 질서를 재건해야 되니까 동계와 향도계가 결합되는 상하 합계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런 것까지가 조선 후기 제가 향촌 사회 정리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자, 정답 3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난이도 중 내지 상 주겠습니다. 저는 중을 줄 것 같고요. 상까지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 영, 미, 소, 캐나다 등등의 연합국들과 함께 대일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지금. (41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인데 그럼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것도요 항상 상하이 시기, 이동 시기, 충칭 시기로 나누어서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충칭 시기 어떻게 됩니까? 1940년에 한국 광복군 창설하고 그 다음에 4차 개헌하죠? 그죠? 4차 개헌하고요. 1941년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건국강령 나오죠? 요게 건국강령이 삼균주의가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년에 의용대 중에 조선 의용대 중에 김원봉 계열, 즉 민족혁명당 계열이 합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3년에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을 하죠. 연합작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1944년에 5차 개헌이고, 그죠? 1945년에 국내 침투를 위해서 국내 정진군까지 편성을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의용대 병력이 통합된 거는 41년 이후가 되죠. 1942년이니까. 이것도 43년이니까 되죠. 자, 조선의용군 여기서 지금 안 나왔고, 자, 그러면 건국강령이 제정됐다. 건국강령이 여기에요. 11월이고 선전포고가 12월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된다? 하나가 김구를 단일 조치를 만들고 요거 있네. 건국강령은 여기 있고요. 그쵸? 건국강령 41년 바로 전이고, 자, 김구를 주도로 하는 단일조 체제가 바로 4차 개헌입니다. 4차 헌법 개정이면 그 해가 그 전년도가 되겠죠. 40년 9월인데 9월 그다음 10월 이렇게 되는 거죠. 10월 건국강령 나오고 그다음에 대일 선전포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지금 전이에요. 답은 4번이고, 그럼 이건 뭡니까? 조선의용대 하복지대가 김원봉의 노선에 반발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얘네들이 조선의용군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얘네가 화북에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해서 화북조선 청년연합회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1942년 7월에 조선 독립 동맹으로 바뀌면서 이 조선의용대 하복지대가 여기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인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42년 7월이고요. 이전에 김원봉이 이끌던 의용대 병력이 먼저 5월경에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너무 붙여놔가지고 관내투쟁을 다 정리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총평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점수가 조금 하락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꼈으니까 다른 과목들 잘 채점하시고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시험을 몇 달 안 돼서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곧 시작하셨는데 시험을 한번 보셨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 해커스 선생님들이 적중을 많이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꼭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해커스 공무원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